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 하면, 자,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부동산이 뭐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부동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뭐라 그럽니까? 그냥 땅이죠, 뭐. 건물이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이나 건물이라고 이렇게 대답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부동산 맞긴 맞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그냥 단순하게 땅덩어리나 아니면 뭐 시멘트 또 이렇게 바른 그 건물 정도로 시멘트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면 부동산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부동산을 그냥 눈에 보이는 측면만 본다고 하면 그 부동산의 의미나 가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지는 않지만 만약에 똑같은 형태의 부동산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가정을 해서 그럼 이게 A라는 부동산이 있고 이게 B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지질, 지반, 형상, 구조, 뭐 위치 다 똑같고 그다음에 건물의 경우에 연면적, 자재, 부재, 공법 다 똑같아요. 내용연수 뭐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동산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측면만 부동산의 가치를 구성한다 그러면 물리적인 측면이 같으면 부동산의 가치도 같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틀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완전히 똑같은 부동산인데 얘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얘도 10억이겠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요 A라는 부동산은 이게 사거리 도로변에 있는데 여기는 환승역이 들어왔어, 여기. 여기 새로 전철역이 생겼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여기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 납골당역이 들어왔고 쓰레기 소각장이나 뭐 유령 나오는 집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이게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다음에 요 A 부동산 근처는 전부 다 뭐냐면 상업지역이야. 법률적으로 상업지역. 근데 여기는 조금 개발할 듯 했는데 갑자기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어. 개발 못해. 그러면 이게 또 이 가치가 다를 수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지는 측면만 부동산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측면을 우리가 기술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물리적 측면만을 가지고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눈에 보여지는 기술적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조건이 있죠. 환승역이 생겼다, 도로가 크게 뚫렸다, 상권이 번화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죠. 또 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법적인 규제 있죠. 법률. 여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을 높게 해가지고 건물 높게 지을 수 있고 뭐 이런데 이거는 벽돌 한 장도 쌓을 수 없는 그린벨트 지역이란 말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들여다본다, 연구한다 하는 거는 부동산의 물리적 부분 또는 기술적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제적, 법률적 측면까지 포괄해서 본다는 의미죠. 이것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 우리는 부동산을 하나의 개념으로 퉁쳐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함께 보겠다.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이 시험 문제가. 그래서 유형을 보면 복합 개념이라는 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건 눈에 보이는 측면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측면으로 기술적, 물리적 개념인데 물리적 실체가 있죠.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 같은 거예요. 그냥 땅, 건물. 그래서 이 부동산을 볼 때 면적, 지질, 지세, 뭐 형상 이런 거를 본다든가 땅을 볼 때 건물을 볼 때 연면적이라든지 뭐 자재라든지 뭐 이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거 전부 다 건물을 보는 건데 전부 다 물리적 측면 보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실체의 측면. 그래서 이걸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는 물리적 실체 또는 기술적 실체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금방 얘기했지만 물리적, 기술적으로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가격이 똑같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는 물리적인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법률적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물리적 실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게 물리적 측면만은 아니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측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 있잖아요. 이거 무형적 측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형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자산성,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요소다, 상품이다, 소비재다 이렇게 보는 게 경제적 개념이에요. 부동산이
나중에 부동산 샀다가 나중에 돈 주고 팔잖아요. 돈 주고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자산성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재산을 자산이라고 그래요. 어? 미래에 수익을 갖다 주는 재산은 자산이라고 그런다고. 자산성이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부동산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면 땅 사가지고 공장 같은 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천을 어려운 말로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자본적 요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쌀을 생산한다 그러면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산할 때 꼭 들어가야 될 요소로 있단 말이죠. 부동산이. 그게 생산 요소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모델하우스 같은 거 지어가지고 아파트 팔고 그러잖아요. 건설회사가.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상품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고, 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소비재예요. 아니, 소비재 당연히.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산다 그러면 주택이라고 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거라고. 소비재라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금방 봐지만 상품이다, 소비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환승역이 생겼느냐, 아니면 납골당이 들어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 전부 다 뭐예요? 환승역이 들어오면 자산 가치가 오르거든. 응? 상품성이 커지거든. 소비재로서 가치가 높아지거든. 근데 납골당이 들어오면 자산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소비재로서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변하면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 부동산은 또 법률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법률의 규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지차이예요. 똑같은 땅이라도, 똑같은 논바닥이라도 여기가 그린벨트가 풀린 거하고 그대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남아있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그냥 똑같은 논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논인데 오늘 아침에 규제가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물리적 실체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법률적인 규제가 바뀌면 부동산 가치가 바뀌니까 법률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그 부동산에 적용되어 있는 법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99%가 법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법률이 중요한데, 이 법률적 개념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 같은 걸 살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법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사법적 측면이 있죠. 사법이라는 거는 사법적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민법이에요. 민법이라는 게 있죠. 민법이라는 게 있는데 민법이에요. 이 민법은 원래 앞에 시민법 시자가 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civil law라고 영어로. civil이 시민이란 뜻이에요. civil law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인간과 인간, 시민, 자유민과 자유민 사이의 수평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여기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과 인간, 자연인과 자연인끼리의 수평적인 어떤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계약을 맺고 계약을 이행하고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한 게 사법이에요. 그래서 수평적 법률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의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는 자유민 또는 시민이, 어떤 개인이 내 재산에, 내가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렸는데 내 재산인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그러면은 내 재산이 어떻게 돼? 저당권에서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했는데 2억만큼 설정했다 그러면 내 땅이 10억짜리 땅인데 그 중에 8억 정도의 가치만 사실은 나에게 귀속되는 거, 2억 정도는 딴 사람이 찜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2억만큼을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면 그 땅의 가치가 달라지죠. 저당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땅값의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2억을 갚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게 있으면 땅값이 달라져요. 그죠?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 사법에 의해서. 두 번째는 공법인데 이게 더 중요하죠. 공법. 여러분들 법률 중에 공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공법이라는 이름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고, 공법이라는 거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 공권력의 주체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 기관이 하명하는 이 개인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법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은 이런 공법적 체계의 여러 가지 개별적인 법률들을 끌어모아서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법이라는 단일 법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뭐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법, 개특법이라 하는 것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주촉법, 옛날에 주촉법 지금 없어졌지만 주택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항 같은 것들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이거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이라는 다른 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공법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있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는 지역지구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도시관리구역, 관리지역, 뭐 이런 것들 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땅에 또는 그 건물에 부동산에 어떻게 적용돼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가치를 알 수 있는 거고 이용을 할 때 이용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목적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살펴야 되는 거지. 그게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땅에 그린벨트가 설정돼 있잖아요. 그린벨트라는 건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개발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땅값은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벨트 같은 것이 지정되면 땅값이 떨어지고 지정돼 있던 그린벨트가 풀리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물리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땅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법률에 규제가 있느냐, 규제가 풀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용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걸 연구하지 않고 그걸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부동산 활동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결국에는 부동산을 연구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합 개념이라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에 적용되어 있는 법률적 개념하고 경제적인 의미하고 기술적 개념을 모두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동산의 의미가 제대로 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란 얘기잖아요. 땅이나 건물이나 토지, 지질, 지반, 지형, 공법, 뭐 건축물의 어떤 자재, 부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물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제적인 거라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부동산 가치에. 그러면 이 동네가 여기 새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상권이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납골당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그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데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라든지 자본성이라든지 생산 요소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소비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이런 상품, 소비재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이라 그러면 되게 사법적 측면에서는 어떻고 공법적 측면에서는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특히 공법적 측면이라고 하면 그 공법에서 다뤄요. 2차 과목에서. 사법적 측면에서 민법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건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토지하고 정착물이라고 나와요. 그건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봤어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잖아요. 복합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합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한번 보죠. 뭐냐면 복합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면 주의해야 돼요. 복합 개념이 없어지고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복합 부동산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이 원래는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등기할 때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따로따로예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없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땅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놀아요. 법률적으로는. 이게 등기부가 다르다고. 그런데 이게 다르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할 때나 감정평가할 때 번거로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산다 또는 판다고 할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 등기부가 2장입니다.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원래는 법률적으로 따로따로야. 그런데 거래할 때 토지 거래 계약서 따로 작성하고 단독주택 건물 있잖아요. 건물 계약서 따로 작성하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거래할 때 그냥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 해가지고 대지 몇 평, 건평 몇 평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이렇게 거래할 때나 아니면 감정평가할 때 원래는 따로따로 돼 있는 법률적으로는 다른 실체인데 그냥 합쳐서 골치 아프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을 합쳐서 그냥 거래하자 또는 감정평가하자 이렇게 한다면 그때 이 토지 플러스 건물의 이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는 다른 거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우리가 접근할 때 부동산을 연구할 때 복합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합부동산은 그게 아니래요. 복합부동산은 그냥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고. 토지하고 건물이 원래는 다른 것이지만 거래할 때나 감정평가할 때 함께 다루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자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지만 토지와 건물의 결합체로서 한꺼번에 거래 또는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냥 그럴 때 복합부동산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다르다는 거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단독 문제로 잘 나오는 게 뭐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복합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단독 문제로 잘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에요. 또는 법제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럼 법제도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나눈다고 볼 때 공법적 측면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공법적 측면은 공법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됐고, 사법적 측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본다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이거지. 부동산이 뭐냐 하면 부동산은 크게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가 있다고. 좁은 의미. 이게 첩이라는 건 좁다라는 뜻이에요. 협자가 좁을 협자라는 거예요. 좁을 협자. 협곡할 때 협자예요. 근데 광의하면 이게 넓을 광자예요. 넓을 광자. 광장할 때 광의.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냐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야. 민법 제99조 1항에서 규정해놨어. 여기 가끔가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섹션을 얘기하는 건데 요게 조문을 얘기할 때 이렇게 99조 할 때 이렇게 99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99조 그 다음에 1항에 뭐라고 돼 있냐. 99조 1항 외우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하여튼 민법 99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2항에 뭐가 돼 있냐면 부동산 아닌 것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산을 따로 정한 게 아니에요. 동산은 너무 많으니까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을 먼저 정하고 부동산 아닌 거 싹 다 동산 이렇게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그러면 토지하고 정착물이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야. 그러면 토지는 알지. 토지는 뭔지 알잖아요. 우리 땅 디디고 살잖아. 토지. 됐어요. 그러면 됐어. 근데 토지는 아는데 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는 정착물이 뭐냐 이거지. 정착물의 정체가 뭐냐. 이것까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거는 원래는 토지는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라고. 부동산이 아닌데 땅에 항구적으로 일시적이 아니에요.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정착됨으로써 땅의 성질을 개량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 뭐 정의는 됐고 정착물을 다른 말로 미국에서는 개량물이라고 그래요. 정착물을 영어로요. 정착돼 있다, 고정돼 있다 그래가지고 픽스가 고정됐다는 뜻이에요. 픽스 시킨다. 그래서 픽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 말을 많이 안 쓰고요. 정착물이란 말을 미국에서는 improvement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영어는 됐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개량했다 그런 뜻이야. 개량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픽처나 뭐 improvement든 어쨌든 간에 정착물 또는 개량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개량했다는 건 설비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게 정착물이 원래 토지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항구적으로 정착됨으로써 성질을 개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착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토지에서 완전히 독립돼서 따로 등기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건물이 대표적인 정착물이야. 그럼 보세요. 자, 정착물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지에 항구적으로 정착되어서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항구적으로 정착돼서 토지의 성질을 좀 더 강화시킨 거, 개량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땅이 뭐 하는 용도가 있을까? 인간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용도가 있어요? 일단. 땅은 인간에게 공간을 제공하죠. 인간에게 공간을 제공한다고. 근데 그 공간에서 뭘 해요? 공간 활동을 할 때 뭘 해요? 사람들이 뭐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애를 낳고 뭐 밥을 먹고 뭐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주거용이에요. 주거 용도로 지금 공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업하고 뭐 그다음에 서로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상업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분업화해가지고 뭐 어떤 물건을 새로 창조해내고 이런 걸 하면 공업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거 활동을 하든 상업 활동을 하든 공업 활동을 하든 인간은 공간에서 활동을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라는 거는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어떤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인구가 유입돼요.
인구가 유입돼서 주거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요라든지 공장, 공업 활동, 상업 활동을 하려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달라들어. 도시화가 되면서. 근데 땅은 펑펑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생산하고 늘려야 되는데 토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공간을 제공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제한돼 있어.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제한된 토지 위에다가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 천정, 그다음 바닥, 그다음 벽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바닥, 천정, 기둥 이런 걸 세워 가지고 공간을 연장시키죠. 그래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건물이지. 예? 그래서 이게 항구적으로 땅에 정착됨으로써 땅의 성질을 개량하고 있잖아. 땅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능력을 개량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건물이라고요. 정착물의 대표가. 그 다음에 이 동네하고 이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래하고 출입해. 왕래하고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맨 땅이라 봄이면 질척질척하고 그 다음에 가을이면 풀풀 먼지가 날리고 겨울이면 꽝꽝 얼어가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걸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왕래하고 출입할 수 있는 토지의 성질을 아스팔트 같은 구조물을 깔아서 개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정착물이라고. 도로 같은 게 대표적인 정착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도로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땅의 일부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지의 일부로 봐서 등기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라고. 그래도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은 정착물이잖아. 그래서 정착물은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토지의 성질을 개량한다는 측면에서 같은데 하나는 독립성을 인정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거, 건물 같은 거예요. 아파트, 빌딩, 상가 이런 것들 다 건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고 도로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생하는 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교량, 다리라든지 댐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돌담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등기는 안 돼. 등기는 안 되지만 토지의 성질을 개량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기가 안 되지만 정착할 수 있는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을 기타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타 정착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자, 그래서 민법에서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을 규정하는데 부동산에는 토지하고 정착물이라는 게 있구나. 토지는 그냥 토지고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정착돼서 토지의 성질을 개량하고 있는 건데 등기할 수 있는 건물 같은 게 있고 등기는 안 되지만 정착물로 인정되는 도로, 댐, 제방, 돌담, 담장 뭐 이런 거 수목 이런 것들이 있다. 토지의 일부로 본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자 정착물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건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고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도 있다는 얘기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한번 보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이죠. 민법 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이렇게만 규정해서는 일상생활에 불편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걸 부동산으로 쳐주자 하는 게 개념이 광의의 부동산. 그럼 뭐까지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냐면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봐주는 부동산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해요. 이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준부동산의 정체가 가끔가다 물어봐요. 준부동산이 뭐냐면 원래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야 얘네들.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준용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걸 법률에서는 의지한다는 표현도 써요. 또는 간주한다 이렇게 되게요. 그래서 이걸 의제부동산 또는 간주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의제라는 말 많이 쓰죠. 준부동산으로 나오든가 의제부동산으로 나오든가 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간주부동산은 잘 안 나와.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준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으로 봐주려면 반드시 어떤 요건이 완성돼야 돼. 요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붙어. 아무거나 다 봐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반드시 법률적으로 등기하거나 등록해야 돼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등기나 등록을 안 하면 안 돼. 등기나 등록이라고 하는 걸 공시수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배워요. 공시방법 또는 공시수단을 거쳐야 되는데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등기부나 등록부가 없으면 준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준부동산은 어떤 거냐? 등기된 임목. 다 등기나 등록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공장재단, 재단이라고 하는 건 재단법인으로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광업재단. 이것도 재단이니까 재단이라는 말은 재산의 덩어리라는 뜻이야. 재산의 덩어리를 등기해야지 마치 자연인처럼 법인격이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박은 20톤 이상 이래야 돼요. 근데 이거 뭐 등기나 등록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다. 그 다음에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선박은 떠다니죠. 항공기는 날아다니죠. 자동차도 들어가거든요. 자동차 등록부 있는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는 굴러다니죠. 건설기계도 있거든요. 건설기계도 굴러다니죠. 자 보세요. 이게 명확하게 동산이지. 이게 어떻게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지. 그런데 얘네들이 자동차 등록부, 건설기계 등록부, 항공기 등기부, 선박 등록부, 등기부 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등기나 등록을 하면 부동산으로 봐주겠다 이거야.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 이거야. 놀라운 거예요 이거. 원래는 이게 광업재단이 어떻게 이게 부동산이냐고 이게. 아 인목하고 수목하고 뭐가 달라? 여기 수목 있죠? 여기 인목 있죠? 이거 뭐 달라요? 땅에서 자라는 나무나 풀이잖아. 땅에서 자라는 나무나 풀이잖아. 이거나 똑같죠. 그런데 얘는 등기한 거고 등기했을 때 인목이라고 불러요. 인목법에 따라 등기한 인목. 얘는 그냥 수목이죠. 수목은 그냥 토지의 일부예요. 따로 독립돼 있지 않아. 근데 얘는 뭐예요? 등기를 하면 요거 김말동 거 등기하면 땅 소유자하고 그 나무 소유자하고 달라져요. 독립성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해준다고. 준부동산으로.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얘는 등기를 해가지고 하면 얘는 준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인정해주고 얘는 그냥 토지의 일부라고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준부동산 제도가 있어야 일상생활이 편해져. 어떤 경우냐 하면 여러분들 이거 원래 민법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게 준부동산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만 좀 잠깐 설명합니다. 민법이란 법을 여러분들 1차에서 배워요. 근데 민법은 원래 시민법이 줄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민법을 얘기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민법을 한자로 쓰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민자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법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거는 이게 뭐냐면 이게 한자를 해석하는 과정이나 뭐 우리나라 단어에서 나오는 오해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법 이런 게 아니에요. 민법은. 이건 뭐냐면 시민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자로. 그러니까 시민들끼리의 약속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자유민, 자유민, 노예가 아니고 로마에서부터 출발한 거란 말이죠. 자유로운 시민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약속하고 계약하고 이 과정에서 권리, 너 이거 해,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분쟁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법이 시민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민법이 된 거예요. 시자 떼어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무슨 경국대전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외국법이에요. 이거 전부 다.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에서 처음에 나온 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번역한 걸 우리도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서양 거예요. 이거. 독일 민법은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을 그대로 그냥 본뜬 거고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한 거고 그걸 또 일본 가나를 우리나라 한글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초기의 민법전이 그렇다고.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평등한 권리주체들끼리 지켜야 될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이야. 법률에서는 이걸 자연인이라고 그래. 자연인. 응? 민법에서는 자연인 또는 법인 둘을 다뤄요.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인간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인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인이에요. 주식회사 법인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인들 말이죠. 자연인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꼴가닥하고 죽잖아요. 그럼 응애하고 태어나서 꼴가닥하고 죽기 전까지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할 때 모든 행위를 법에서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법은 모든 행위 중에서 최소한의 행위만 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 친구 우리 어머니 친구한테 인사 안 했다고 해서 법에서 잡아갑니까? 구속시켜요? 아니죠. 구속시키지 않아요. 인사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인사를 안 하면 여러분들 평판이 안 좋아지죠? 저 싸가지 없는 놈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도덕적이나 아니면 어떤 이너서클이라고 그 집단 내에서는 왕따 되고 그래요. 뒤에 가서 욕하고 저 되게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징벌을 받아요. 국가가 개입해서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지만
우리 행동이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되게 징벌을 받아요. 도덕적 치탄을 받든가 관습법적으로 뒤에 왕따를 놓든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법률이 다 규제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야 돼 하는 게 법이야. 그러면 법이라는 건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최소한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꼴가닥 하고 죽을 때까지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제하는 법률은 딱 두 종류예요. 인간이 두 가지 종류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재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재산 행위에서 재산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권이고, 또 하나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돈으로 빚을 안 지더라도 서로 갚아야 될 거 뭐 채권 관계가 생겨요. 그러면 너 이걸 해. 넌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 이해가 되세요?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게 채권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 돈 주고 사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는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러뜨려도 되고요. 빌려줘도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배타적 그 지배권이 생긴다고. 그건 물권이라고 그래. 이건 인간에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게 성립하는 거.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 인간에게 너 이거 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고, 이건 인간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요게 재산행위야. 그 다음에 신분행위는 뭐예요? 애 낳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한테 물건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어. 딴 사람한테 안 주고 얘한테 먼저 줘. 내가 혹시라도 죽더라도 자동적으로 국가가 그 다음에 뭐 상속자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줘. 이런 거 친족이나 상속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재산행위는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준부동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처음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재산행위가 우리 시험의 범위란 말이에요. 물권하고 채권 일부만 시험 봐요. 총칙의 일부하고 물권, 채권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채권에서도 계약만 해. 그러면 자,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물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물건을 가졌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그래서 이건 지배권이라고. 그리고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어. 이거 여기 앞에 있는 학생한테도 이거 내 거라고 그러면 내 거예요. 그럼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채권은 어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내가 이 앞에 있는 학생한테 돈을 빌려줬어. 100만 원.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학생이 안 갚아요. 그러니까 차용증서를 나한테 돈을 꿨다는 거를 차용증서를 보이면서 돈을 왜 안 갚어? 돈 빨리 갚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분한테 제가 이 학생이 앞에 돈을 안 갚으니까 이거 갚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당사자끼리만 권리 의무 관계가 인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물권이 항상 더 큰 거예요. 센 거예요, 권리로. 그러면 모두에게 주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물권은 쪼개져 있어요. 권리가. 여러 가지 권리의 다발이라고. 그래서 본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어. 지금 법률 강의 아니니까 됐어요. 일단 그렇게 하는 거. 본권에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어. 제한물권이라는 거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권리를 누군가 딴 사람이 제한하고 있다는 건데, 제한물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담보물권, 용익물권이 있어요. 용익물권. 근데 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용익물권, 진상권, 전세권, 지역권이에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민법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잘 보시자고요. 중요한 건 뭐냐?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하고 질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 저당권이라는 건 뭐가 대상이냐면 부동산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잡히고서는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어떤 물건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물건인데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면 땅에다가 땅에다가 뭐 이름 쓴 다음에 이 땅은 2억 원어치를 내가 빌려줬으니까 2억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 거래할 수 없으면 이렇게 땅에다가 뭐 적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땅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재산권,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서 국가가 관리해요. 부동산은 국가가 관리해 준다고. 국가가 그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를 관리해 줘요. 그래서 국가가 대한민국에 있는 땅은 한 3천만 필지 정도 돼요. 2천만에서 3천만 사이인데 지금 몇만 필지 모르는데 한 2천만 대요. 이것도 2천 몇백만 정도 돼요. 그래서 2천만 이상
2천만 이상 되는 땅이 있어. 땅 소유자가 다 달라요 일단. 근데 건물도 약 2천만 이상 돼요. 합쳐서 5천만 정도 돼. 에? 5천만 개 정도의 소유자가 다른 거를 장부를 만들어요. 장부를 만들어서 요거는 김말동 거, 요건 을동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법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름을 대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돈 받아요. 등록비, 등기비, 등록비. 그 다음에 그거 소유국자 바뀌려면 땅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거래할 때는 국가한테 돈을 너 국가한테 돈 빌려줘. 이렇게 한다고. 그걸 국민주택 채권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리 띄어서 먹는다고.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등기부 같은 거를 갖다 놓고. 국가가 관리한다면 국가가 그 재산권을. 왜냐면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전부 다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땅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 소유 단위로 쪼개가지고 국가가 관리하는데 그걸 등기부라고 그래요. 등기부. 그래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때 어디다가 설정을 하는 거야? 땅바닥에다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다 설정을 하는 거야.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넘겨보면 그 뭐예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 땅을 사고 팔고 건물을 사고 팔 때는 그 등기부를 보고 사고 팔아야 돼. 그럼 거기에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잡혀가지고 돈 빌렸구나.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당권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만드니까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등기부가 없으면 저당권 설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질권은 동산이 대상이야.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험은 부동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질권은 거의 안 나와요. 민법에서도. 잘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해. 제가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거 동산이죠? 그럼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이게 시계를 잡혀 먹을 수 있죠. 잡혀서 요즘엔 별로 없지만 전당포라는 데가 있어. 전당포 가지고 이걸 맡기고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내가 빌렸다고 쳐요. 그럼 이때 이런 권리를 질권이라고 그래. 전당포업자가 5만 원이라는 돈을 이자까지 쳐서 받기 전까지는 이 시계를 안 내줄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질권이라고 그래. 에? 그러면 내가 5만 원하고 이자를 쳐가지고 갖다 줘야 이 시계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돈을 안 갖다 주면 일정 기한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단 말이지. 전당포업자는 이 시계를. 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하고 이때 재패먹는 이 물건을 질물이라고 그래. 질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산 같은 거는 질권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박 20톤 이상.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비행기. 항공기인데 500명 정도를 타. 되게 큰 점보 747 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 분명히 동산이죠 원칙적으로. 근데 그 전당포에 맡길 수 있어 없어? 전당포에 그 맡으려면 어떻게 돼요? 도크 시설이 있어야 돼. 항공기는 뭐 있어요? 활주로 경납고 있어야 되죠. 현실적으로 이게 질권 설정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이거. 현실적으로 잡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시계 같은 게 아니잖아 이게. 그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항공기는 승객 날아가지고 돈 벌고 선박도 뭐 화물 같은 거 실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고 있는 선주나 항공 비행기 주인이 자금을 융통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잡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돼. 얘네들은 분명히 동산이잖아요. 동산인데 동산으로 놔두면 자금 융통을 못 하지.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 도입했는데 그걸 이제 융통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여기다가 등기부나 등록부를 만드는 거야. 얘네들은. 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근데 거기다 저당권 설정해. 그래서 돈을 빌리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분명히 동산인데 형식은 동산의 경우엔 등기부나 등록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책에 등기부 있어요? 이런 거 등기부 없잖아요. 동산은 등기부라는 게 없어요. 동산인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등기부가 아니라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특별하게도 등기부나 등록부를 만들어야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등기부나 등록부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등기나 등록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얘네들 형식은 뭐예요? 형식은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나 등록부를 만들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얘는 동산이지만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부동산이 된 거라고.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권 설정이 할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항공기, 자동차, 공장재산, 광업재단, 임목 이런 것들을 등기나 등록부를 만들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게 만들면 이런 물건들이 전부 다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의 핵심은 뭐예요? 원래는 동산이에요. 아니면 동산 아니더라도 부동산은 아니라고 얘네들이. 아니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뭐 어업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지. 부동산이 아닌데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등기나 등록이 불가피하고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이 객체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는 동산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부동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법적인 부동산이다. 그래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자 보세요. 준부동산 한 번짜리로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하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광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공부한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한번 보죠. 이제부터 이제 토지 용어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내용이니까 우리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열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열기를 해볼게요. 파일 열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예요.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강의 자료인데 이거 이제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 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그래서 28일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제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오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네,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네,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뭐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일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